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여름엔 조금 공포스러운 독서도 괜찮겠죠? 유명한 명작 오페라의 유령 The Phantom of the Opera입니다. 몇 해 전에 뮤지컬로 본 적이 있는데 그 감동의 여운은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The Phantom of the Opera 노래가 지금 이 시간에도 귓전에 쟁쟁 들려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소설가 가로통 루르가 지은 소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책은 다락원에서 출판한 행복한 명작 읽기 오페라 유령입니다. 원본을 각색한 소설 한국어 버전을 읽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가스통 러루는 1868년 파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에 가산을 도박과 술로 탕진하고 마침내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신문사의 통신원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1890년경에는 특파원으로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으며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비롯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한 다양한 사건과 모험을 파리에 보도했습니다. 1900년대 초부터 가스통 러루는 본격적인 지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주로 다뤘던 소재는 탐정과 추리소설로서 아마추어 탐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노란방의 수수께끼가 첫 성공을 거두며 작가로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자 시절 경험을 살려 특유의 기사체 문장을 사용하여 마치 직접 사건 속으로 뛰어들어가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치밀한 구성의 소설을 많이 발표했는데 오페라의 유령이 그러한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오페라의 유령으로 그는 프랑스 당대의 뛰어난 추리소설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며 그의 사후 오페라의 유령이 뮤지컬과 영화로 제작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의 등장인물입니다. 에릭, 모습은 추하지만 아름다운 목소리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주인공입니다. 크리스틴,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의 가수이죠. 라울, 프랑스 해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으로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페르시아의 경찰이면서 에릭과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입니다. 하지만 그를 감시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제1장 오페라 유령. 오페라 하우스의 일곱 무용수 중 한 명인 소렐리가 자신의 분장실에 앉았다. 그녀는 은퇴하는 두 명의 오페라 하우스 매니저를 위한 특별 공연을 준비 중이었다. 그녀는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방으로 한 무리의 소녀들이 뛰어들어와 이내 방해를 받았다. 소녀들이 흥분해서 말했다. 유령이에요. 우리가 그를 봤어요. 우리가 유령을 봤다고요. 그들 중 한 소녀가 외쳤다. 소렐리는 미신을 잘 믿는 여자였다. 그녀는 유령 얘기들을 쉽게 겁먹었지만 어연해지려고 애썼다. 말도 안 돼. 너희들 정말 바보 같구나. 그녀가 소녀들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정말로 우리 모두 그를 봤어요. 소녀들이 외쳤다. 합창단 소녀들 모두 그를 봤다고 주장했다. 사실 오페라 건물 안에서 불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소녀들은 모두 유령이 한 짓이에요 라고 말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은 소녀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것이 소녀들의 정신 나간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대장치 담당자 중 한 사람인 조제프 비케가 복도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것을 봤어요. 연미복을 입은 형체였죠. 처음엔 전 그가 관객 중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자세히 봤지요. 얼굴이 없는 거예요. 해골이었다고요. 피부는 누렇고 눈은 검은 구멍만 퀭하니 뚫려 있었고 온몸이 엄청나게 말랐어요.
라고 말하자 이러한 상황은 바뀌어 버렸다. 조제프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상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 소방관 파팽이 말했다. 어제 아침에 극장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 아래에 있다가 난 아주 소름 끼치는 것을 봤죠. 활활 타오르는 머리 하나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주 분명했어요. 난 정말 똑똑히 기억해요. 그건 불타는 머리였는데 몸은 없었다고요. 소렐리의 분장실에서는 소녀들이 얘기를 이어나갔다. 우리는 정말로 그를 봤어요. 그건 유령이었다고요. 한 소녀가 주장했다. 소렐리의 분장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겁에 질린 무용수들의 숨소리뿐이었다. 소녀들 중 하나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려고 벽에 귀를 댔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잘 들어보세요. 그녀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문 밖에서 옷 서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소렐리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가 외쳤다. 거기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거기 문 앞에 누가 있나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 들었잖아요. 그러니 문 열지 마세요. 문을 열면 그자가 들어온다고요. 메그라라는 소녀가 말했다. 그러나 소렐리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소렐리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단도를 발목의 칼집에서 꺼내들었다. 그녀는 한 손에 단도를 꼭 쥐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소녀들은 모두 방 한쪽 구석으로 몰려들었다. 소렐리는 복도를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녀가 소녀들에게 말했다. 소렐리는 태연하려 애쓰며 말했다. 얘들아 진정해. 유령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를 봤어요. 그리고 가브리엘도 봤는걸요? 다른 소녀가 덧붙여 말했다. 합창단장 가브리엘 말이야? 그가 뭐라고 말했는데? 소렐리가 물었다. 가브리엘이 무대감독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 이상한 페르시안 왜 아시죠? 그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래요. 그래, 페르시안이라면 나도 알지. 소렐리가 말했다.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사람은 모두 페르시안을 알고 있었다. 소녀들은 그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소렐리가 물었다. 가브리엘이 페르시안을 보자마자 거의 정신이 나가 사무실에서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재수없게도 그는 계단통에 발이 걸려 넘어져 계단 밑바닥까지 굴러 떨어졌죠. 엄마와 제가 계단 아래에서 그를 발견했는데요.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온몸엔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리고 왜 자기가 그렇게 겁에 질렸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었죠. 글쎄, 그가 페르시안의 어깨너머로 유령이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공포에 떨었어요. 그 유령이 어떻게 생겼대? 소렐리가 궁금해서 물었다. 연미복을 입고 있었대요. 조제프 비케가 묘사한 그대로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해골 같고요. 그 소녀는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조제프 비케는 그렇게 많이 떠들어서는 안 된대. 매그가 조용히 말했다. 매그의 어머니인 지리 부인도 오페라 하우스에서 박서석 관리인으로 일했다. 너희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녀들이 매그에게 물었다. 엄마가 그러는데 유령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매그가 천천히 대답했다. 왜냐하면 5번 박서석 때문이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 엄마는 5번 박서석을 담당하고 있잖아. 5번 박서석은 유령 전용 좌석이래. 유령이 공연을 보러 가는 곳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 그녀가 소녀들에게 말했다. 그럼 너희 엄마는 그를 보셨대? 소녀들이 물었다. 아니, 아무도 유령을 보지는 못한대. 그의 연미복이며 해골, 불타는 머리에 관한 얘기들은 모두 터무니없는 소리일 뿐이야. 엄마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단지 그가 박서석에 있을 때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엄마는 그에게 공연 프로그램도 가져다 주셨어. 소녀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그들은 맥의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분장실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렇고 공포에 가득 차 있었다. 조제프 비케, 그가 죽었어. 어떤 사람이 지하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목이 메어 있었대.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다. 유령이 한 짓이야. 매그가 불쑥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는 얼른 자기가 한 말을 주워 담으려는 듯이 입을 막았다. 그녀는 유령이 자신도 해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어.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했다. 맞아. 그건 유령이 분명해. 그 후 조사가 있었지만 단순 자살로 결론 지어졌다. 그리고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조제프 비케를 목매달았던 밧줄이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이다. 매니저들이 말했다. 누군가 기념품으로 가져간 게 분명해. 어떻게 된 일인지 기필코 알아내겠어. 제2장 방안의 목소리. 그날 저녁의 특별 공연은 대성공이었다. 정말로 이제까지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공연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 관객들은 계속해서 앙코르를 외쳤다. 무용수, 작곡가, 그리고 가수들 모두 최고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크리스틴 다이어의 공연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최고의 가수는 아니었으나 그날 밤 엄청난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해 노래하는 그녀는 활짝 핀 꽃과도 같았다. 관객들은 모두 파우스트의 감옥 장면과 마지막 삼중창에서 그녀의 공연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의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열광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모두 노래에 바친 크리스틴은 기절하여 분장실로 옮겨져야만 했다. 그날 객석에는 크리스틴 다이어의 노래를 특히 집중해서 들었던 한 남자가 있었다. 바로 젊은 자작 라울 샤니였다. 그는 형 필립 샤니 백작과 함께 공연을 보러 왔다. 41살인 필립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여동생 숙모와 함께 나열인 동생을 길렀다. 필립은 동생 라울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라울은 훌륭하고 온건한 젊은이로 자랐다. 해군 장교의 미망인인 숙모로부터 그는 바다에 대한 애정을 키웠다. 그는 곧 해군성에서 일할 예정이었다. 라울이 아직 파리에 머무르는 동안 필립은 그에게 파리의 예술적 즐거움을 접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오페라가 그중 하나였다. 그날 저녁 라울이 공연 도중에 형에게 말했다. 그녀가 곧 쓰러질 것처럼 아파 보여. 이제껏 저렇게 노래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가서 그녀를 만나봐야겠어. 라울은 의사를 뒤따라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크리스틴은 이제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고 라울이 물었다. 의사 선생님, 모두 방에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요. 의사가 동의했다. 모두 나가주시오. 모두 나가주길 바랍니다. 의사가 외쳤다. 방에는 라울, 의사, 하녀, 그리고 크리스틴만이 남게 되었다. 크리스틴은 라울을 보고는 물었다. 저 누구시죠? 라울이 대답했다. 크리스틴, 난 오래전 바다에서 당신의 스카프를 건져온 그 소년입니다. 크리스틴은 의사와 하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세 사람 모두 함께 웃었다. 라울은 큰 모욕감을 느끼고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면 단 둘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군요. 제가 나오면 그때 오세요. 제발 모두 나가주세요. 오늘 밤 너무 피곤해요. 크리스틴이 말했다. 그 시간 극장 안은 텅 비었다. 라울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하녀가 크리스틴의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크리스틴은 어떤가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지만 혼자 계시고 싶어 해요. 아가씨를 방해하지 마세요. 라울은 순간 생각했다. 그녀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고? 그녀는 내가 자기와 남몰래 얘기할 수 있도록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걸까? 그는 조용히 크리스틴의 방 앞으로 다가가 녹화하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크리스틴, 나를 사랑해야 하오. 크리스틴은 울면서 말했다. 난 오로지 당신을 위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라울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찌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가슴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느껴졌다.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다. 피곤하오? 전 제 영혼을 당신에게 바쳤어요. 그러니 전 죽은 거나 다름없죠. 크리스틴이 매우 서글픈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영혼은 아름답지. 고맙소. 그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요. 라울은 어두운 구석에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여러 가지 감정이 얽혔지만 특히 크리스틴에게는 사랑을, 미지의 남자에게는 증오를 느꼈다. 난 내가 정오하는 그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라고 그는 생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틴은 방문을 잠그지 않고 떠났다. 그녀가 안 보이게 되자 라울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넌 누구냐? 어디에 숨어 있는 거냐? 어서 나와 이 겁쟁이야! 그가 외쳤다. 그는 성냥에 불을 붙여 가스등을 켰다. 그리고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정말 불가사의했다. 비밀 통로가 있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면 내가 미쳐가는 걸까? 그날 밤 늦게 테이마는 오페라 하우스의 두 매니저를 위한 만찬회가 열렸다. 모두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형상이 나타났다. 그는 정장을 입었고 얼굴은 해골 같았다. 오페라 유령이다! 오페라 유령이야! 사람들이 속삭였다. 그 이상한 형상은 큰 소리로 말했다. 조제프 비케는 자살한 게 아니야. 그러자 사람들 모두, 특히 매니저들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잊었다. 그 형상은 순식간에 방에서 사라졌다. 얼마 후 테이만 두 매니저들은 자리에 앉아 신임 매니저인 리샤르와 몽샤르맹에게 말했다.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소. 이제 이 오페라 유령에 대해 말해야겠소. 리샤르는 웃으며 다 장난이야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물었다. 유령이 원하는 게 뭐요? 전 매니저가 서류를 건네주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오페라 하우스의 매니저들은 유령에게 매달 2만 프랑, 즉 매년 24만 프랑을 지급할 것. 5번 박서석은 유령을 위해 매 공연 시 비워둘 것. 두 신인 매니저는 자기들끼리 웃으며 유령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은 붉은색 글씨로 쓰인 이상한 편지를 받았다. 그 필체는 마치 어린아이가 쓴 것 같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들은 나를 위해 5번 박스석을 비워두지 않았소. 내 자리를 돌려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오. 오페라의 유령. 다음 날 그들은 같은 붉은색으로 쓰인 어린아이 필체의 편지를 또 받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들은 내게 2만 프랑을 지불해야 하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오. 오페라의 유령. 신인 매니저들은 전 매니저들 짓이야. 그 사람들은 유령 가지고 장난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나 봐. 그냥 무시하자고 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곧 그들은 5번 박서석을 팔아버렸다. 별다른 문제 없이 며칠이 지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5번 박서석의 관객들이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연 중에 웃고 소리를 질렀다. 매니저 몽샤르맹과 리샤르는 경비원에게 물었다. 어젯밤 5번 박서석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경비원이 대답했다. 글쎄요. 그 박서석 손님들이 말하기를 어떤 목소리가 그들에게 5번 박서석은 임자가 있다라고 말했다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박서석에서 소란을 피웠고요. 박서석 관리는 뭐라고 하던가? 매니저들이 물었다. 유령의 소행이라고 하던데요. 경비원이 대답했다. 당장 그 박서석 관리인을 데려와. 그들이 말했다. 박서석 관리인인 지리 부인이 왔다. 매니저 날이 그건 유령이었어요. 그는 박서석과 돈 때문에 매우 화가 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당신한테 말한 적이 있어? 매니저들이 물었다. 네, 물론이죠. 그는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의자를 부탁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매니저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지리 부인은 매우 진지했다. 매니저들은 그녀를 해고하기로 했다.